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전망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겪어본 적 없는 복잡한 미래라는 점에서 새로운 일상을 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본물처럼 쏟아졌습니다. 미래란 언제나 가본 적 없는 길이요, 겪어본 적 없는 일상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위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인간을 비인간, 즉 기술과 함께 살아가는 디지털적 존재로 바라보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술 문화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있을까요? 이것을 5가지 경계 해체로 소개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 목회의 방향에 대해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술 문화는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경계를 해체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상세계 형태의 메타버스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인스타그램에 일상의 경험을 업로드하면서 라이프 로깅이라는 메타버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메타버스 열풍을 통해서도 조금씩 경험하고 있기도 한데, 메타버스라는 것은 가상과 현실이 상호작용하며 공진화하고 그 속에서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세계를 뜻합니다. 메타버스는 스티븐 스필버그가 제작한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의 오아시스가 잘 보여줍니다. This is the Oasis. It's a place where the limits of reality are your own imagination. 2045년의 암울한 현실과 달리 가상세계의 오아시스에서는 누구든 원하는 캐릭터로 어디든 갈 수 있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고 그야말로 상상하는 모든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아시스에서 하루를 보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Like the vacation planet. Surf a 50-foot monster wave in Hawaii. You can ski down the pyramids. You can climb Mount Everest with Batman. Check out this place. It's a casino the size of a planet. You can lose your money there. You can get married. You can get divorced. You can go in there. People come to the Oasis for all the things they can do, but they stay because of all the things they can be. Tall, beautiful, scary, a different sex, a different species, live action, cartoon. It's all your call. Yeah, that's me. Well, that's my avatar. At least until I feel like changing. Except for eating, sleeping, and bathroom breaks, whatever people want to do, they do it in the Oasis. And since everyone is here, this is where we meet each other. It's where we make friends. Locate H. Locating H. 그래서 우린 점점 실제감이 최고조로 증대되는 환경 속에서 일과 놀이, 그리고 학습과 놀이, 어떤 경계가 해체된 문화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술 문화는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 또한 해체하고 있습니다. 알파고가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으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포스트 휴먼에 대한 논의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기계화와 기계의 인간화를 가능케 하는 포스트 휴먼 기술은 인간의 인지적, 신체적, 사회적 능력을 보완하거나 강화시키는 기술들인데요. 신체 이식이나 인지 기능을 강화시키는 기술뿐만 아니라 인간과 기술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형태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육체와 본성, 그리고 인간의 자유와 기술의 자율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숙고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기술 문화는 인간의 활동과 기술적 활동 간의 경계 또한 해체하고 있습니다. 초연결의 초지능화된 환경은 사이버 물리 시스템 기반의 산업 생태계를 출현시키고 있고, 이 과정에서 인간의 활동의 일정 부분이 기술적 활동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역사학자는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인간의 자기 이해나 본성에 대한 이해가 지속적으로 변해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한 2017년 2차 알파고 대결에서 인간과 인공지능의 환상적인 복식전은 인간의 활동과 기술적 활동이 앙상블을 이룰 때 우리의 미래가 조금 더 나은 삶이 되겠다라는 기대를 갖게 해주었습니다. 따라서 기술사회 속에서
일의 의미는 달라지고 인간의 활동과 기술적 활동은 새로운 형태로 자리매김해 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문화는 생산 주체 간의 경계 또한 해체시키고 있는데요. 중앙 집중식이었던 생산체제가 점점 분산화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은 플랫폼의 범위와 속도, 편의성, 효율성을 확장시켜서 사회 각 영역에서 새로운 형태의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데요. 유튜브는 다양한 종류의 콘텐츠가 담겨진 놀이기구요, 학습 플랫폼이 되어가고 있고, 세계 최고의 대학들은 디지털 시대의 교육에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양질의 강의를 대규모 온라인 공개 강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개인화된 삶을 극대화할 수 있는 문화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 혁신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경계를 모호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3월 인터넷으로 연결된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수많은 디지털 발자국을 남기며 살아갑니다. 국가나 공공기관, 기업들은 이 데이터를 수집해서 개인의 취향이나 선호도,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 보호라는 역사적으로 오래된 난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결국 개인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동시에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기술의 발전만큼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를 비롯한 기독교 공동체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회 교육 혹은 목회는 어떻게 방향 지어져야 할까요? 교회의 코이노니아는 가족을 중심으로 개인의 세계에 갇힌 사람들을 친밀한 언어로 대화의 장으로 초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직전까지 다음 세대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친 영향들을 조사하는 연구를 수행했는데요. 다음 세대의 신앙 형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주일 예배가 거의 전부인 것처럼 보였고, 친구나 선후배들의 신앙적인 도전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적 성숙의 여정에 함께할 사람들이 없는 건 부모 세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녀의 신앙교육을 위한 지혜를 주로 어떤 채널을 통해서 얻는지를 여쭈었습니다. 그 결과 부모님들 또한 자기주도적 학습이죠. 개인 말씀 묵상과 기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녀의 신앙교육에 필요한 지혜는 교회 안보다는 밖에서 조금 더 많이 얻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웨스트호프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상호작용 없이는 신앙의 의미가 밝혀지지도 않고 발달하지도 않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뇌과학을 연구해온 말콤 지부스 또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사회적인 상호작용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결국 지금 신앙생활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기 매우 어렵다는 것을 짐작케 해줍니다. 한편 한국교회는 안타깝게도 기술을 예배를 위한 도구나 성도 관리를 위한 시스템 정도, 교회 홍보를 위한 채널 정도로만 이해해왔습니다. 정작 기술을 매개로 쉴 새 없이 상호작용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주목하지 못했습니다. 2017년에 기독교 공동체의 플랫폼 점유율을 조사하고 놀란 적이 있었는데요. 이미 온라인 플랫폼은 사이비 종교와 타종교가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코로나를 견디는 동안 자연이 회복되었듯이 온라인 환경이 불모지에서 벗어나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코이노니아는 한정된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교회 안팎의 사람들과 친밀한 언어로 교제하며 환대할 수 있는 장을 열고 긍정적인 네트워크 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가꾸는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코로나 이후 교회의 캐리그마는 인간에게 진정한 번영이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일깨워주고 실천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전인으로서 인간에 대해서 일깨우고 인간이 호모사피엔스로 호모데우스로 바꿀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더라도 결코 스스로 내일을 열어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야말로 만져질 만큼 실제적인 말씀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창조된 인간이 창조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멈추어야 할 순간이 있음을 깨닫게 해서 생명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며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가도록 준비시켜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 교회의 예배, 레이트루기아는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경계가 해체된 문화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초의 온라인 교회로 인정받는 라이프 철치의 경우 활용 가능한 모든 기술, 모든 플랫폼을 활용해서 온라인상의 사람들과 접촉점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예배의 기회 또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온라인 사역의 장점을 극대화해서 온라인 예배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 예배를 스트리밍할 뿐만 아니라 실시간 기도 요청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형태로 전통적인 예배 형식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가 한국 교회에 얼마나 설득력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분명한 것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예배는 지금까지 철저히 분리되었던 주일과 주중, 회중의 예배와 개인의 기도 생활이 균형을 이룰 때에만 지속 가능하다는 것이고, 지금의 기술 문화는 일상의 영성을 추구할 수 있는 풍부한 환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디다케, 교육은 가르칠 내용에만 주력하는 것이 아니라 배움이 잘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동시에 고려하는 형태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코메니우스의 표현을 빌자면 덜 가르치면서도 더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인데요. 미디어 문화 이론가인 헨리 젠킨스가 확산성 모델을 소개했습니다. 여기서 확산성이라는 개념은 말콤 글래드웰이 제시한 고착성과는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우선 고착성 모델은 사람보다 내용을 중시합니다. 기본적으로 메시지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사람보다 메시지의 내용 자체를 중시하는 기업 중심 모델입니다. 따라서 활동 주체는 마케팅을 하는 판매자들이고요. 대상은 수동적이고 개별적인 수용자들이 됩니다. 이 모델은 모든 수용자에게 최상이라고 생각하는 컨텐츠를 제작한 후에 아주 제한적이고 통제된 채널에 배치해서 수용자들이 동일한 경험을 하도록 하는데 주력합니다. 따라서 수용자들은 사전에 정해진 조금은 틀에 박힌 상호작용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고착성 모델은 주일이라는 집중된 시간과 교회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최상의 컨텐츠인 성경이나 공과를 전달하는 주일학교식 패러다임과 매우 유사합니다. 반면 확산성 모델은 내용보다는 사람에게 더 초점이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참여자 중심 모델인데요. 활동 주체가 메시지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자발적 참여자들입니다. 이들은 속해 있는 커뮤니티를 통해서 메시지의 흐름을 만들고 대가 없이 콘텐츠를 공유하고 리믹스하기도 합니다. 이 모델은 참여자들이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콘텐츠를 가급적 공유하기 쉬운 형태로 제작한 후에 분산해서 배치합니다. 따라서 참여자들은 개방적인 상호작용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모델 중 현재 교육은 어느 모델에 더 가깝습니까? 코로나 이후 교회 교육은 지금의 교육을 보다 확산적인 체제로 바꾸면서 개인에게 맞는 학습 경로를 설계해주는 형태로 확장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이후 교회의 디아코니아는 선교적 교회로서 목회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과정의 혁명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회중이 배제되거나 불투명한 의사결정을 우선 계약해야 한다는 거죠. 또한 교회가 선도적으로 이용해야 할 생활수칙 관련 데이터를 공개해서 지역 주민들과 공유한다면 이것은 소극적 의미의 디아코니아가 될 수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는 최초의 주일학교가 18세기 산업혁명기에 노동 착취와 굶주림으로 난폭해진 청소년들에 대한 한 사람의 관심에서 시작되었던 것처럼 디지털 격차에 대한 윤리적인 민감성을 일깨우고 노년 세대를 포함한 신소외 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돌봄의 형태로 확장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